Think 6. 거시경제의 안정은 세계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은 경제붐은 공공의적 1호였다. 많은 나라가 재앙에 가까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겪었다. 물가 상승률이 높고 변동이 심하면 경제가 불안정해져 투자가 부진해지고 결과적으로 성장이 둔화되었다. 다행히 1990년대 이후 세상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길들이는 데 성공했다. 정부 예산 적자를 더 엄격히 다스리고 중앙은행을 독립시켜 인플레이션 억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나라들이 많아지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경제 안정이 장기 투자와 경제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맹수를 길들인 것은 장기 번영의 초석을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을 길들였는지는 모르지만 세계 경제는 상당히 더 불안해졌다. 물가 변동을 잡았다는 사실에 지나치게 흥분해서 같은 기간 동안 전 세계 여러 나라가 겪어온 극도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못 본 척했다. 그 사이 수많은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과도한 개인 채무, 파산, 실업 등으로 많은 사람의 삶을 파괴했던 2008년의 금융위기도 그 한 예이다. 인플레이션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완전 고용이나 경제 성장 같은 중요한 문제에 충분히 신경 쓰지 못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미명 아래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불안해졌다. 물가 안정이 성장의 전제 조건이라고들 주장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에 고삐를 메었음에도 성장률은 미미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성장을 둔화시켰기 때문이다. 이 글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이 1차 대전을 종결지으면서 합의한 베르사유 조약에 따른 부채 상환을 하던 1922년 독일의 인플레이션은 통제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1923년 11월 새로운 화폐 렌텐마르크가 도입되기까지 물가는 완전히 통제불능이 되어 100억 배가 뛰었습니다.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독일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자유주의 체제에 대해 불신이 생겼고 결국 그것이 나치 세력의 등장을 불렀으며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나라는 독일만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는 최악일 때 2만%의 인플레이션을 겪었으며 2차 대전 이후 헝가리와 2008년 짐바브웨에서는 독일보다 더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시장 가격을 의미 없는 소음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자본주의를 기초부터 뒤흔듭니다. 헝가리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던 1946년 물가는 매 15시간마다 2배로 뛰었고 1923년 독일에서는 물가가 2배로 뛰는데 4일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히틀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정치적 재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모든 인플레이션이 그 비율과 상관없이 나쁘다는 생각은 의문의 여지가 많습니다. 1980년대 이후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0%를 지향하는 극도로 낮은 인플레이션을 경제 안정의 바로미터로 정의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 세계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나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 MIT 교수 스탠리 피셔가 권고한 대로 권장 물가 상승률은 1 내지 3%입니다. 그러나 적당히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나쁘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행한 연구에서도 인플레이션이 8 내지 10% 이하일 경우 국가 경제 성장과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기준을 더 높게 잡아 20%, 심지어 40%라고 주장하는 연구 논문들도 있습니다. 각 나라의 실제 사례를 살펴봐도 상당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경제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 평균 인플레이션은 42%였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연평균 4.5%씩 증가했습니다. 한국도 연평균 인플레이션 20%의 물가 상승률을 보였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7%씩 성장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과도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이 실은 경제에 해롭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브라질은 상당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후 1996년부터 실질 금리를 세계 최고 수준인 연 10 내지 12%로 높여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정책을 채택하기 시작한 이후 물가 상승률이 연간 7.1%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경제도 둔화되어 성장률이 연간 1.3%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책이 도가 지나칠 경우 투자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성장을 둔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적대적인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안정되면 저축과 투자가 늘어나고 이는 결국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2 내지 3% 이하로 끌어내리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들이 실제로는 투자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실질금리가 8%, 10%, 12%에 달하면 투자자들은 실물 투자를 꺼립니다. 어디에 투자를 해도 7% 이상의 이윤을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윤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은 고위험, 고수익의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것뿐입니다. 금융투자는 얼마 동안은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창출된 성장은 오래 계속되지 못합니다. 결국 실물 부문에 대한 장기 투자로 뒷받침되지 않는 금융투자는 2008년 금융위기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상 누각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득보다 실이 많은 과도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감을 이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은 투자와 성장을 저해했을 뿐 아니라 원래 목표, 즉 경제 안정을 공고히 하는 것조차 실패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최근 들어 대다수 나라들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맹수를 길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떨어졌습니다. 세상은, 특히 부자 나라는 더 안정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더 안정적이 되었다는 말은 사실 경제적 안정성을 측정하는데 낮은 물가 상승률을 유일한 척도로 사용했을 때만 성립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것은 안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강력한 인플레이션 억제책이 채택된 지난 30년 사이에 세상이 더 불안정해졌다고 느끼는 원인 중 하나는 금융위기가 더 자주 그리고 더 심하게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1990년대 중반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맹수를 길들이고 경제적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시기인데도 금융위기를 겪은 나라의 비율은 20%로 치솟았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35%가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사이에 세상이 더 불안정해졌다는 느낌을 주는 또 하나의 원인은 이 기간에 고용이 크게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섣부른 무역 자유화로 산업 분야에 안정된 공식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 결과입니다. 1980년대에는 선진국들 역시 고용 불안이 커졌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 억제에 초점을 맞춘 긴축 정책 때문에 늘어난 실업이 그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문제는 물가 안정이 경제 안정도를 측정하는 여러 지표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흔드는 가장 큰 사건은 일자리를 잃거나 하는 일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혹은 금융위기가 몰아닥쳐 집을 차압당하는 것들입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물가가 오르는 것은 언급한 사건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가 안정과 잦은 금융위기, 고용 불안 증대 등 물가로 표시되지 않는 경제 불안 요소들이 공존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현상들은 모두 동일한 자유시장 정책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금융위기를 겪는 나라의 비율과 자유로운 국제적 자본이동의 허용 정도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고용 불안이 커지게 된 것도 마찬가지로 자유시장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1980년대 선진국들의 높은 실업률로 나타난 고용 불안 현상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긴축적 거시경제 정책을 추진한 결과였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 패키지로도 알려진 자유시장 정책 패키지의 일련의 정책들은 낮은 인플레이션, 자유로운 자본이동,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미사역으로 표현되는 높은 고용 불안정성 등을 중시합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자산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정책들이 입안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금융자산의 수익은 대부분 명목상 고정되어 있어 물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은 물적, 인적 자산보다 더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성질 덕분에 다른 자산에 비해 더 높은 이윤을 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바로 이런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본이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금융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자들의 고용, 해고 절차를 쉽게 하면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더 쉬워져서 당장 보기 좋은 대차대조표를 만들기가 용이해지므로 기업 매매가 원활해져 높은 금융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박관념은 이제 잊어버립시다. 인플레이션은 장기적 안정, 경제 성장, 그리고 인류의 행복을 희생해서 금융자산 보유자들에게나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대중을 겁주기 위해 사용해온 무서운 망태하라봉 같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